자, 우리 크게 이렇게 네 가지 나눠지죠. 사정갈래. 사정갈래 뭐야? 여보세요? 사정갈래가 뭐야? 인간의 정서에 장난하세요? 아 뭐야, 이 머리 리셋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응? 뭐야,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인간의 감정 아이씨 진짜 아니 시 아 정말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감정을 서술한다 로 판단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그게 서정갈래였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사 갈래가 있었죠. 서사갈래가 소설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 그쵸? 이야기를 서술한다 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았습니까? 극갈래가 있죠. 그죠? 극갈래.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교수갈래가 있었죠. 네, 교수갈래가 있었고, 교수갈래가 뭐였죠? 수필인데, 자, 수필의 정의 알고 계십니까? 수필의 정의 뭐야? 경험한 걸 토대로 어. 자유롭게 쓴다. 자유롭게 쓴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갈 키워드만 일단 볼게요. 자, 작가의 경험이죠. 작가의 경험을 토대로 깨달음을 얻어, 그 다음에 독자에게 전달한다. 전달하는 장르가 교수갈래예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우리가 수필이라고 한다면은 포인트를 이렇게 갖고 가시면 돼요. 왜냐? 어쨌든 간에 나올 만한 문제의 포인트는 이 부분과 이 부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험과 깨달음은 사실 뭐랑 관련되어 있는 거야?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뭐 내용 일치나 아니면 뭐 거기에 관련한 보기가 마련된 뭐 추론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독자에게 뭔가를 전달한다는 거는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 1회차 교재에 수필에 관련된 작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전달해요? 경험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왜 그래? 예시가 되겠죠, 그죠? 뭐 가장 대표적인 건, 그죠? 가장 대표적인 건 예시가 될 수 있고, 또 뭐도 있을까? 뭐 비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도 있는데, 혹시 이걸 아실지 모르겠네요. 자, 유추라는 방식 아세요? 유추 뭔지 아세요? 뭐라고? 추론? 추론이긴 한데 이제 한 가지 요소가 더 들어가야 돼요. 뭔지 아세요? 우리 이거 참고로 윈터 때 했던 건 아세요? 자, 유추라는 거는 예를 좀 들어주자면 그냥 이겁니다. 인생은 마라톤, 뭐 이런 방식을 유추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마라톤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네, 장기 레이스예요. 그러면은 인생도 어떻다는 얘기예요? 장기 레이스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두 대상 간에 뭐가 존재해요? 그렇죠. 공통점 혹은 유사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는 뭐라고 하냐면 유비추론이라고 해요. 유사한 속성을 비유하여 추론하는 거, 그걸 유추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유추고요. 자, 수필에서도 유추라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 예를 들어 우리가 수필 중에 이욕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집을 수리하는 거예요. 집을 수리하는 거에 대한 수필이거든요. 자, 집을 수리할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고장난 지 얼마 안 됐어. 고장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야. 근데 여기는 고장난 지 시간이 좀 오래된 상황이야. 자, 얘네들은 고칠 때 어떨까? 얘는 비교적 어때요? 쉽겠죠?
쉽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려울 거고, 그리고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한쪽을 고장이 난 걸 알았는데도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곳도 영향을 받아서 썩어버려요. 그죠?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쳐야 될 양도 많아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교훈이 뭐예요? 고친 걸 알았을 때 바로바로 고쳐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서는 이 집에서만 얘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뭐도 있냐면은 이거를 뭘로도 확장하냐? 사람에 대해서도 확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 쪽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뭐 어떤 성격적 결함이든 아니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든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발견하면 고치는데 어렵지가 않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오래되면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되돌리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도 나오냐? 나라의 정치까지 확장이 됩니다. 자, 그럼 요 세 대상은 다 어때요? 유사하죠? 이런 전개 방식을 유추라고 합니다. 이해됐어? 괜찮아? 안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응.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서점 갈래? 어쨌든 서점 갈래 했다고 했죠. 누가 했다고 했지? 너가 했다 했나? 문학 개념 했다고 했죠. 개념 어디까지 했어? 서점 갈래만 했어? 아니면은 뭐? 저희 근데 이게 선생님이 딱 정해주셔서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시에 대해 설명하는 걸 말했거든요. 근데 뭐 비유법, 문법 이런 거 가지고 갈래 이런 거 설명. 아, 갈래에 대한 설명 없었어요? 그냥 저희가 말한 것 중에서 그냥 듣고 뭐지? 뭐지? 근데 사실 뭐 서점 갈래 자체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개념들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비유법 정도만 있고 서점 갈래에서 굳이 뭐 짚어드리자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억을 지금 이 상태에서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중요해요. 뭐 많이는 안 다룹니다만 중요한 부분이라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서점 갈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함축성이라는 거죠. 함축성이 뭐예요? 어떤 우리가 감정을 표현할 때 최대한 줄여서 표현하는 걸 함축적 표현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자, 이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이 함축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서점 갈래에 꼭 나타나지만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 우리 시 중에서도 어때요? 좀 약간 시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시도 있잖아. 어떤 거? 산문 형식의 시. 그럼 이러면 또 이 얘기를 해줘야겠네요. 이 얘기를 또 해드려야겠네요. 자, 서점 갈래는 보통 우리가 운문이라고 합니다. 시에 해당하는 짧은 것들. 이거 운문이라고 해요. 지금 산문은 이거랑 반대로 어떤 거에 조금 더 가까운 거야? 그냥 일반적인 글. 서사 갈래. 뭐 소설에 조금 더 가까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에 비해서, 그러니까 시는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함축성이 들어간 부분은 사실 이쪽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갖고 가야 될 게 이제 뭐냐,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알만한 것들이에요. 대부분 알만한 것들인데 요거는 일단 알고 갑시다. 자, 운율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운율은 뭐예요? 그거 끝이야. 네, 그게 끝이에요. 반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 반복이라는 걸 했을 때 특히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요 문제 푸실 때 요 반복 부분이 제일 힘드실 겁니다. 왜냐? 반복의 범위가 워낙 다양하거든요. 반복의 범위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시어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확장하면 시구가 있겠죠.
좀 더 확장하면은 행전에 자 이런 경우 문장 구조 혹은 뭐 통사 구조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혹은 이거 말고도 뭐 행의 반복 뭐 아니면 조금 더 크게 가면은 연의 반복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요거까지가 제일 많이 나와요. 요거까지가 제일 많아요. 유사한 문장 구조, 유사한 통사 구조 요거는 사실 같은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파악하기에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봐봐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대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은 경우가 아닌 게 좀 많아요. 다만 그 진행하는 문장 구조상의 부분이 반복되는 경우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말하기 싫은데 인선은 잘생겼고 민성이는 멋있다 라고 하면 지금 어때? 뭐가 비슷한 거야? 문장 구조가 비슷한 거죠. 그죠? 혹은 유사한 통사 구조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죠? 갑자기 왜 우쭐을 하죠? 지금 근데 칭찬이 필요했나 보군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상 문제 풀 때는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운율이라는 말, 이게 반복한다는 말인데 이거 되게 유사하게 다른 말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뭐도 있어요? 리듬, 뭐 리듬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잖아. 그쵸? 이 운율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막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운율에 대해서 얘기한 김에 조금 더 다른 요소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외형률이라는 게 있고 내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율의 종류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런 시어, 식구, 문장구조, 통사구조의 반복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내재율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내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내재율이라고 해요. 그럼 외재율은 뭘까? 그럼 시의 바깥이라는 거잖아. 그럼 시의 바깥으로 구분할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시대적 배경? 맥락은 비슷하긴 해. 맥락은 비슷하긴 해요. 얘는 어떤 거냐면요. 장르의 특성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요거까지는 모르실 수도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고전시가 생각해 보시면은 고전시가의 뭐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향가라는 것도 있고 뭐 고려 가요라는 것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시조라는 것도 있고 뭐 가사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민요도 있고 뭐 이러는데 예를 들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고려가요라는 거는 지금 이해를 시키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고려가요 같은 경우는 삼음보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후렴구나 여음구의 방식이 있다. 이런 특성이 있다고 해봐요. 자, 근데 이게 어떤 특정한 시에서도 반복이 돼. 얘 말고 다른 시에서도 이러한 요소가 보여. 그게 외형률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장르적 특성이 반복돼야 돼. 여기서는 우리가 시 내에서 알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시 외적인 부분에서 알 수 있는 포인트란 얘기예요. 이해돼요? 하나 더 얘기해줘요? 그러면? 하나 더? 오케이. 자, 시조 같은 경우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냥. 자, 사음보의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단 구성을 가지고 있고 종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첫머리가 뭐 삼음절이야. 뭐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떤 다른 작품에서 이러한 특성이 그대로 있어. 그게 이제 외형률. 장르적 특성이 비슷하다? 외형률. 시 내에서 반복되는 게 있다? 내재율. 이거 아마 학교에서도 잘 안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제로 나오면 여러분들 멘붕 빠지기 아주 좋은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그 말 나온 김에
비유법을 좀 해드려야겠네요. 그죠? 혹시 뭐 어떤 것 때문에? 아, 그냥 지나가다? 아, 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뭐 비유법, 수사법, 우리가 수사법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통틀어서 비유도 있고 뭐 강조도 있고 여러 변화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 방식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수사법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비유가 그 수사법과 관련된 것들을 뭐 쉬운 것들은 뭐 다 쉽게 잘 아시겠지만 뭐 헷갈리거나 모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뭐 사실 여러분들이 뭐 은유, 직유는 아실 거고, 그건 제가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직유는 어쨌든 간에 뭐 접속어라는 포인트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것도 한번 해줬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의인과 화류법의 차이 아세요? 의인은 말 그대로 사람을 빗대어 표현한 거고, 화류는 뭐였죠? 그쵸? 생명이 없는 걸 생물로 표현을 하는 건데, 보통 의인과 화류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구분해야 한다고 했죠? 행동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게 사람만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생물도 가능한지를 보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예를 똑같이 드렸었는데, 모든 산맥이 바다를 연모하여 휘 달릴 때도, 뭐 이런 표현을 똑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산맥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걸 연모한다는 부분이 이제 뭐야? 의인이 되는 거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사람뿐만 아니라 달리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이런 부분을 화류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요 차이 기억나시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선지에서는 만약에 어떻게 나와요? 보통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뭐 대상에 뭐 예를 들어서 인격을 부여하라요? 생동감을 나타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의인법을 이렇게 푼다는 얘기예요. 우지마.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했어요. 응. 뭐 의인 화류는 됐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는 좀 되게 생소할 수도 있어요. 물론 설명드리긴 했습니다. 대유법 아시는 분? 아, 여긴 없어요. 여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시로 힌트를 먼저 드려요?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는 없다. 여기서 이 빵이 그런 대유법에 해당하는 예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상징?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얘는요, 대유법의 정의라는 거는 뭐였냐면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법을 대유법이라 했었어요. 자, 진짜 얘가 우리가 뭐 빵만 처먹냐? 밥 안 먹어요? 마라탕도 먹잖아.
아, 여러분들 마라탕 안 드시죠? 제육, 돈가스, 김치찌개? 국밥까지? 여러분들의 소울푸드? 자, 어쨌든 사실 이 빵이라는 얘기는 진짜 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 필수적인 요소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전체를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자, 하나 더 얘기를 해주자면요. 자, 요런 것도 있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맞아요. 네, 이거 한반도입니다. 한반도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자, 요렇게 하나하나의 부분으로 설명된 내용 있죠? 한라는 사실상 뭐야? 남한이고 저기 백두는 북한인 거죠. 그럼 이 키워드로 얘를 다 각각 표현을 한 거네. 그죠? 됐어요? 이게 대유법입니다. 지금 제가 해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수사법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헷갈릴 만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요것도 다시 긴장감을 불어 넣어드려야죠. 제 설명을 기억하신다면 당연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세요? 반어와 역설의 차이. 그때 인서가 대답한 거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뭐? 부정이요? 부정? 아니 플러스. 뭐가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 뭐라 했었는데? 아니 지금 뭔 거 같아? 차이. 진리요? 돌려서 말한다고요? 와, 잘생겼다. 부정적인 일을 긍정적으로 말해서 좀 더 강조하는 것 같았어요. 잘생겼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아, 역시 저는 약간 여러분들이랑 수업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근데 이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랑 하면서 느끼는 건데, 역시 한 번 설명했다고 다 기억하시진 않네요. 그래서 한 몇 번 정도 걸리냐? 평균 한 10번 정도 걸립니다. 10번 정도 하면 기억하시더라고요. 네. 아, 여러분들이 머리가 딸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숙명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뭐 진짜 빠르신 분들은 한 3번 만에 기억하시는데, 와, 진짜 제가 한 3년, 그러니까 한 친구 가지고 한 3년을 같이 고1부터 고3까지 하면서 느낀 건데, 같은 설명 한 10번 해주니까 그제서야 기억하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걔는 사람 돼서 나갔습니다. 걔 내신 7등급이었거든요. 1학년 말에 왔었는데. 네. 아, 요즘,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는 일이죠. 7이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들. 5가 끝이야. 아무튼 그랬는데, 걔는 이제 3까지 올렸습니다. 수능에서. 수능 모고도 7이었어요. 네. 많이 올려. 사람 돼서 나왔어요. 지금 뭐하고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자, 이 역설부터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역설은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뭐 그냥 맨날 기억하시는 거, 뭐 무슨? 뭐 이러면서 얘기하잖아, 그죠? 말이 안 돼!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건 다행히 기억나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자, 요 얘기가 잠깐 언급이 돼 있었어요, 그쵸? 이건 잘하셨어요. 자, 역설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 둘 다 범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설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역설이라는 거는 어떤 표현 내에서, 그 표현 내에서 어떤 부분, 플러스적인 부분과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표현 내에서만.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죠? 그죠? 이거 내에 있다라는 거 중요해요. 그럼 반어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죠?
또 이것도 뭐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있잖아요. 혹시 결별이 되셨나요? 아, 하지도 못했어요? 왜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할 거면은 너무 후회되지 않나? 일단 시작하고 난 까여도 까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 근데 또 학교 특성상 이제 이게 나왔을 때 소문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 고백도 안 했는데 소문이 나신 건 아니죠? 아, 쟤 좋아한대! 말해보세요, 이제 막. 자, 또 뭐가 있냐? 이거 말고도.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 없는 부분이라는 건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고. 아우성이라는 건 뭐야? 웅성웅성거리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요게 중요합니다. 표현 내에서 플러스적인 요소와 마이너스 요소가 동시에 있는 거야. 자, 그럼 반어는 그게 아니라겠죠? 반어는요, 제가 어쨌든 표현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앞에 전제된 상황이 있어야 돼요. 전제된 상황이 있어야 돼.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거 진달래꽃에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가지고 반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안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앞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땐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그 상황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내가 눈물 흘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요 부분이 이제 반어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것만으로 반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상황이 있어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난쟁이가 써올린 작은 고음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그 제목은 아세요? 거기서도 내가 이 얘기가 있었다고 했어요. 난쟁이들이 사는 그 마을이, 동네 이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곳에 삽니다. 근데 사실상 이 소설은 졸라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내용 아세요, 이거? 모르시죠? 거기에 이제 가족들이 아빠, 엄마, 그리고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난쟁이가 써올린 작은 공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뭐 난쟁이 자체는 보통 뭐 약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자 그냥 제목만 보면 작은 공을 쏘아 올렸어. 뭔가 되게 긍정적일 거잖아. 상승 이미지가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공을 쏘아 올렸어. 그게 뭐 저기 어디 뭐 화성까지 가? 화성 갈 거니까? 아니죠.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래서 비극적 결말입니다. 네,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기에 있는 아빠는요, 공장 굴뚝에서 굴뚝 청소하는 일로 살았는데 마지막 부분에 그 굴뚝에서 떨어져 자살합니다. 그리고 아들 둘은 그 공장을 다니는데 공장 사장한테 개기다가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가 있냐면은 어쨌든 거기도 일을 하면 점심시간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점심시간에 대충 1시간을 주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일만 하고 왔어. 그러면 좀 쉬어야겠죠. 근데 점심 먹고 바로 뭘 시키냐? 축구를 시켜버려요. 그것도 사장이. 여러분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뭐라 지랄 한번 했다가 이제 바로 다 짤. 근데 어쨌든 여기가 어디였니? 저기가 재개발 구역이에요. 원래 빈민촌이었는데 여기가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돼서 아파트가 생깁니다. 네. 그래가지고 원래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분양권 같은 거를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왜 아파트 뭐요? 뭐 아직도 그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아파트 해줘야 돼? 이거 이제 브루노 마스 한번 나와줘야 돼? 자, 아무튼 네. 그 분양권에 살 수 있는데 근데 얘네가 봐봐. 돈이 있겠어 없겠어? 돈이 없어서 못 사요. 그래가지고 다른 어떤 그 돈 많은 아저씨가 그 분양권을 사갑니다. 근데 그 딸이 이건 좀 말이 좀 거시기 한데 그 딸이 그 분양권을 다시 되찾으려고 그 아저씨를 꼬셔요. 그 아저씨 꼬셔가지고요 같이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말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펜지꽃이 시든다는 말이 나오는데 펜지꽃이 순수함을 뜻하는 꽃말이에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순수함이 꺾였어요. 이제 아저씨랑 가서 한 거예요. 하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뻗어서 이제 자는 동안 이제 분양권을 뺏어서 이제 빤스런 합니다. 뭐 어쨌든 결말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 그 얘기는 아니었고, 자 여기서의 사는 삶들을 얘기해 보면요,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 자기들의 삶은 지옥 같고 전쟁 같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봐봐, 이런 상황 속에서 낙원구 행복이요? 상황이 이런데? 뭐 이것도 충분히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반어적 표현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비단 역설 반어 같은 경우는 시에서만 나오지는 않아요. 소설에도 나올 수 있어요. 소설에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마 윈터 때 이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안 했던 것 같아요. 다들 물어보니까 안 했던 건지 기억이 안 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들 기억이 안 나시는 걸로 할까요? 그죠? 그게 낫겠죠? 제가 이걸 혹시 했나요? 객관적 상관물.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주 볼 개념 중에 하나인데, 객관적 상관물과 그 다음에 감정이입. 감정이입 아세요? 뭐야 다 벙어리야. 뭐야, 모르시는 건 아니죠? 뭐야, 인물의 감정을 생각하는. 뭐라고 다시 한번 뭐라고? 인물의 입장에서 감정을 생각해보는. 인물의 입장에서 뭐야, 이 커피의 감정을 생각해? 없어지니까 외로워? 자, 우리 이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잡아드리고 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 갖고 나서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작품을 쭉 나갈 겁니다. 자, 일단 객관적 상관물의 정의부터 일단 갖고 가셔야 돼요. 이거 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이라 제가 그냥 따로 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특정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봤는데 감정이 갑자기 막 생겼어. 책을 옮기다가 누굴 봤는데 감정이 장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열심히 많이 하셨구나. 사실 그런 것보다, 자 이제 봄입니다. 그죠? 아직까지 봄 정도의 날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봐봐요, 벌써 이제 밝잖아. 지금 햇빛 난리 났어. 자, 봄인데 봄이면 이제 곧 뭐가 핍니까? 벚꽃이 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인서가 벚꽃을 보러
벚꽃을 보러 혼자 갑니다. 지금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자, 일단 싱글이에요. 나 싱글이야. 이러면서 이제 벚꽃을 보러 갔는데, 자, 혼자 갔어. 혼자 갔는데, 나 빼고 다 뭐야? 커플이야. 자, 벌써부터 지금 감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커플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돼요? 열등감? 글까지 갈 건 없고, 뭐, 외로움,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분노도 들어가려나? 자, 어쨌든, 자, 제가 이 얘기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커플을 보면서 뭘 느꼈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느껴졌어. 그럼 이게 객관적 상관물이야. 이게 객관적 상관물이야. 그리고 감정이입을 설명을 하려면 항상 요 포함 관계를 기억하셔야 돼요. 감정이입도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어떤 대상을 봤을 때 내가 감정이 떠오른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포함 관계라는 얘기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지만 당연히 다른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 차이점이 뭐냐면요. 자, 화자랑, 그러니까 이걸 말한 화자랑 방금 언급했던 대상을 기반으로 했을 때 둘이 뭐가 같은 거야? 감정이 같은 경우예요. 그럼 이제 여기를 찾아내야 되잖아. 맞죠? 이 부분을 찾아내야 되잖아. 그쵸? 여기는 화자랑 대상 간의 감정이 같지 않아요. 자, 인서가 지금 여기서 화자야. 외로워. 근데 얘는 어떤데? 정다움. 정다움. 행복함. 그럼 이러면 화자와 대상 간의 감정이 같지 않네요.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민성이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자, 그럼 이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인서가 이렇게 계속 외로운 상태로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요. 네, 뭘 보고 있습니까? 촛불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촛불이 계속 이제 어떻게 돼? 불이 붙다 보면은 녹죠? 녹으면서 뭐가 딱 흘러내려요. 촛농이 흘러내려요. 근데 마치 그게 뭐 같아? 눈물 같아. 마치 그게 눈물 같아. 근데 그럼 촛불도 뭐 하는 거야? 슬퍼하는구나 라고 이제 인서가 화자로서 얘기를 했어. 그럼 여기에서의 촛불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감정이입이에요. 근데 어쨌든 얘 촛불 보고도 감정이 있었던 건 맞죠? 이거 보고 감정이 생각난 것도 맞죠? 그쵸? 그리고 동시에 촛불이 슬퍼해. 나도 슬퍼해. 그럼 나랑 얘랑 감정이 똑같은 거니 얘는 이제 감정이입의 대상이 된다는 거야. 이 둘 차이 아시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이게 상황을 잘 이어보세요. 다음엔 너가 될 수도 있어. 그냥 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좀 머릿속으로 그냥 기억만 나지 명확하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이게 좀 많이 안 되더라고요. 제목이 뭐 요런 제목인데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이 사람에 대한 경향성으로는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내신을 할 거니까 적어도 작가가 어떤 사람, 어떤 경향의 사람인지 정도는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얘는요, 보통 자연물을 대상으로 시를 많이 짓습니다. 자연물을 대상으로. 자연물 대상으로 시를 짓고요. 이걸 통해 얻은 깨달음이 주된 주제입니다. 주된 주제예요. 자, 일단 제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뿔이라는 친구가 이제 여기서 주로 언급되는 시적 대상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작품에서 좀 특이한 게, 자, 여기서의 드러나는 화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화자가 뭐냐면은 흙이에요. 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흙을 화자로 뒀어요.
자, 우리가 흙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이미지가 동반이 되는지 아세요? 흙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 뭐 하층민이야? 어? 흙이 더러워? 자연. 자, 흙은 보통 자연 혹은 생명, 그리고 밑에 있으니까 조금 더 다른 뜻으로 자연의 근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흙이라고 한답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자연이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어떤 근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럼 흙이 뿌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흙과 뿌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흙과 뿌리의 관계.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흙을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그러니까 흙이 뿌리를 감싸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뿌리는 흙에 뭘 가져갑니까? 그렇죠? 영양분을 가져가죠. 그렇죠? 그럼 흙이 뿌리에게 뭐 영양분이라든지 아니면 생명을 주게 되는 관계가 되겠네요. 그죠? 이걸 여기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요, 사랑이라는 식으로 혹은 희생이라는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요 구조 기억하시면서 바로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깊은 곳에서 너가 나의 뿌리였을 때 라고 한 거 보니까 일단 지금 뿌리를 지금 뭘로 설정했어요? 너라고 지금 설정을 했죠. 네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설정을 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의인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나의 뿌리였을 때 했을 때 이 나라는 부분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요거는요, 자, 제가 아까 나가 흙이라고 먼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나라고 대놓고 얘기한 걸 보시니 표면적 화자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표면적 화자. 대놓고 드러났죠. 제가 윈터 때 또 문학 수업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요, 이거는 내신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요소가 될 만, 시험에 대한 요소가 될 만한 부분들은 다 말씀드리고 갑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하니까 이런 거 놓치시지 마시고 다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뿌리였을 때라고 했을 때 이 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럼 요 얘기는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과거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뿌리였을 때라고 하니까 옆에 이렇게 과거를 해상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적어주시고요. 자, 그럼 일단 과거 상황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때는 내가 어땠냐? 자, 나는 막 갈구어진 연한 흙이어서 연한 흙. 그러니까 얘가 표면적 화자는요, 과거에는 연한 흙이었던 상태예요. 자, 연한 흙의 뜻이 뭘까요? 연한 흙은 좋은 뜻일까? 안 좋은 뜻일까? 좋은 뜻이죠. 왜? 뭐가 많어? 영양도 풍부하고, 그죠? 뭐 잘 자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거 보고 있죠. 뿌리가 갓 내려갔을 때는 흙이 아직 영양이 많을 거 아니야. 그죠? 아직 영양분을 흡수하지 않았으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요런 상태여서 내가 너를 잘 기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숨결 처음 데이던 그 자리에 더운 김이 오르고, 자, 그 자리라고 한다면 뭐야? 뿌리가 된 자리겠죠? 그리고 더운 김이 오른다는 얘기 무슨 말일까? 어디서 더운 김이 흘러나오는 거야? 흙이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으로 보시면 되냐? 대충 봄쯤으로 보시면 돼요. 봄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봄이 이제 여태 이제 얼었던 흙이 이제 녹으면서 그 뿌리도 계속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흙에서 김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밝은 피 뽑아 내게 흘러보내며, 자, 잠깐만, 자, 누구한테? 뿌리한테 흙이 피를 뽑아 흘러내리며라고 했으니 얘 무슨 태도야 지금? 그치, 피를 뽑아주는 거니까. 맞아요. 희생적 태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흙은 뿌리에게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즐거움에 떨던 나의 사랑을 이 희생적인 태도가 이 흙의 기본적인 사랑입니다. 그쵸? 사랑이라고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넘어가시기 전에 나의 사랑을 이 기반으로 보면 이건 무슨 표현일까요? 라고 했으니까 영탄적 표현이죠. 그렇죠? 영탄적 표현인데 우린 좀 더 정확하게 영탄법이라고 갖고 가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설명이 영탄적 표현이라고 나와 있지만 왜 영탄법으로 가야 되냐? 이 둘은 차이가 있어요. 이 둘은 차이가 있어요. 영탄적 표현과 영탄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탄법은 뭐냐면은 감탄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있잖아. 그쵸? 근데 영탄적 표현은 어떤 거냐면은 감탄사도 포함이고 이런 것도 포함이에요. 감탄형 어미도 포함이에요. 감탄형 어미라고 한다면 뭐가 있죠? 아세요? 인사 알아? 근데 들어는 봤을 텐데.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가 조금 더 범위가 넓은 거야? 여기가 좀 더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영탄적 표현이라고 해도 되고 영탄법이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범위를 좁히자면은 영탄법으로 명확히 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포함 관계가 그러면 영탄적 표현이랑 요 안에 영탄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죠? 왜 흰색만 없어? 쭉 이어서 먼 우물 앞에서도 목마르던 나의 뿌리여.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기 일단 먼 우물이 이렇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우물 앞에서도 뿌리가 목마르대. 그럼 이 뿌리의 상태는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지금 계속 성장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쵸? 성장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밑에 또 뭐가 있어? 나를 뚫고 오르렴 했어. 우리가 희생적 태도가 나타나는 표현이 아까 처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밝은 피 뽑아 하나가 희생 태도 첫 번째였죠. 두 번째 표현은 방금 얘기했던 나를 뚫고 오르렴. 이 부분도 희생적 태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요 태도에 해당하는 표현들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뚫고 이 부분이 희생적 태도에 해당하는 두 번째 표현법입니다. 그 다음에 눈부셔 잘 부스러지는 살이니.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야? 잘 부스러지는 살? 흙일까요? 뿌리일까요? 흙이죠. 아까 제가 자기가 연한 흙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잘 부스러지겠지. 그쵸? 아까 뭐가 있었냐? 요게 상태 1번이라고 한다면 아까 방금 얘기했던 부스러지는 부분들은 여기는 상태 2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밝은 피에 즐겁게 발적시며 뻗어 나가려무나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가려무나를 일단 동그라미 쳐봅시다. 요게요 은근히 여러분들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 가려무나 무슨 포인트일까요? 요거는요 참고로 얘는 명령형 어미입니다. 명령형 어미고요. 근데 그냥 명령형 어미는 우리가 보통 뭐가 나오죠? 아라, 어라 막 이런 거 나오죠? 그죠? 근데 얘는 좀 다르죠? 어떤 느낌의
명령형 어미냐면 부드러운 느낌의 명령형 어미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시에서 명령형 어미가 나온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시에서 명령형 어미가 나온다. 보통 어떠냐면 의지. 얘가 지금 의지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다른 얘기야. 자, 의지 혹은 강조 혹은 또 뭐가 있냐. 의지, 강조, 소망.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여기선 뭐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희생을 하고 있으니 너가 쑥쑥 자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소망에 가까운 거죠. 얘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선지로 나온다 하면은 자, 명령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거는 간과하기가 쉬운 부분이 자, 우리가 명령형 어미라고 했을 때 아라어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캐치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캐치를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요 부분들은 좀 특별히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척추를 휘어잡고 더 넓게 뻗으면 이거는 뭐의 성장이에요? 뿌리의 성장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때마다 나는 착한 그릇이 되어 너를 감싸고 여기서도 또 감싸고 그 다음에 자, 불꽃 같은 바람이 가슴을 두드려 세워도 자, 지금 여기서 불꽃 같은 바람은 무슨 뜻일까? 맞죠. 시련 고난이죠. 그쵸? 얘 뒤에 있는 가슴을 두드려 세운다고 했으니까 시련과 고난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만 보면은 사실 이게 되게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확실하게 끊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시련과 고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밑에 네 뻗어가는 끝을 한양 축복하는 나는 이렇게 됐어요. 이런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하겠대? 언제나 축복을 하겠대요. 그렇죠? 언제나 축복하고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을 가졌어라. 잠깐만. 자, 여기서 어떤 특정한 표현법이 존재해요. 뭘까요? 밑에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 응? 네, 어디 부분이? 그러면 두 가지 포인트가 존재하는데 플러스적인 부분과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그렇죠. 제가 말하는 몰랐죠. 제가 역설을 괜히 한 게 아닙니다. 자, 어리석고도 일단 마이너스고 그냥 기쁨 플러스 해주셔야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역설법은 어쨌든 간에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했었어요. 그죠? 그럼 어떤 부분은 어리석고 어떤 부분이 기쁜 거야? 어리석음은 뭐랑 관련된 거? 그렇죠. 시생과 관련된 거. 기쁨은 뭐랑 관련된 거? 사랑과 관련된 거야. 그럼 뭘 강조하고 싶은 거야? 희생을 통한 사랑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 흙이라는 이 속성을 가지고.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자, 네가 타고 내려올수록 지금 뿌리의 상태는 계속 어때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흙의 상태가 조금 변합니다. 뭐라고 돼 있냐? 단단해지는 나의 살을 보아라. 원래는 어땠어? 연했어. 그죠? 근데 이번에는 단단해졌대요. 자, 아까는 부스러질 수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단단해진 흙의 상태로 변했습니다. 그럼 이제 영양이 빨릴 게 이제 거진 다 빨린 거예요. 그쵸? 왜 웃죠? 빨릴 만큼 다 빨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어요? 거무스레 늙었으니 자, 여기에 하나 더 적어줄게요. 거무스레 늙었으니
이게 흙이 조금 이제 그런 영향이 많이 없는 흙이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약간 검은색 빛에 가깝죠. 그쵸? 검은색. 여러분들도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얼굴이 검어지잖아요. 그냥 탄 그 얼굴 말고. 네, 약간 검어지는. 저 같은. 가까스로 막 있고. 그렇습니다. 아, 왜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픔만 한두름 깨어있는 껍데기에, 자, 이거 좀 주목해줘야 될 만한 표현인데, 자, 이거 어떤 표현이 들어갔을까? 슬픔이 한두름 깨어있는 껍데기래요. 우리 시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자, 힌트를 좀 드리자면, 슬픔을 껍데기로 표현을 했어요. 이거 시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슬픔은 뭐예요? 하나의 감정이에요. 껍데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이죠. 얘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얘는 보여. 자,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종의 관념입니다. 그러한 관념을 껍데기로 구체화시킨 거예요. 우리가 관념의 구체화라는 말 많이 해봤었죠. 그쵸? 슬픔이라는 관념을 껍데기로 구체화시킨 거. 자, 요거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보통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를 만약에 A라고 됐을 때 다음 중 A와 유사한 발상인 것은,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외부 작품이 쭉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선지 중에 뭐가 있냐? 동짓달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베어내요. 요게 정답인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 밤을 가지고 베어냈어. 그럼 뭘 베어낸 거야? 시간을 베어낸 거죠. 그죠? 그럼 시간이라는 얘도 관념을 베어낸다는 식으로 시각적으로 구체화시킨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관념의 구체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단골로 나오는 포인트니까 네,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내가 지금 어쨌든 어떤 상태야? 이제 영양도 없고 늙어서 다 늙었는데도 어떻게 하겠대? 마지막 잔을 마셔다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뭐 하겠다는 태도? 희생해야겠다는 태도였어요. 일단 여기만 봤을 때 1, 2, 3번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깊은 곳에서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 참,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 어디서 봤어? 맨 처음에 나왔어. 이거 뭐야? 안 돼. 그러면 안 돼. 수미상관이면 앞뒤가 완전 똑같아야 돼. 뭘로 얘기할까? 아니, 운이 맞긴 한데. 행위 반복. 행위 반복이잖아. 행위 반복 똑같잖아. 행은 똑같잖아. 첫 번째 줄은 똑같잖아. 행위 뭔지는 아시죠? 그죠? 행위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런 정보도 없이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면 이게 정확히 행위 반복이라고 얘기하기 지금 힘드시잖아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이 은근히 여러분들이 힘듭니다. 어떤 부분이 반복되는지, 통사구조인지, 문장구조인지, 행위 반복인지 이런 거에 대한 범위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 반복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걸 범위를 잡아주는 게 좀 힘듭니다. 자, 근데 갑자기 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 내 가슴에 끓어오르던 벌레들.
안 좋은 뜻은 아니에요. 크게 벌레가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맞죠? 네. 그러니까 어떤 시기예요? 다시 어떤 시기로 돌아왔어? 연한 흙의 시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어쨌든 가슴에 끌어오르는 벌레 요 부분인데 어쨌든 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좀 좋은 상태. 자, 그때 과거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빈 그릇. 아까는 이제 그냥 마지막 잔도 아니고 이제 빈 그릇이야. 그럼 이거는 나의 사랑을 모두 준 상태지.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벌레들이랑 빈 그릇 가보면요. 여기 부분은 우리의 상태가 결론적으로 뭐가 되고 있는 거야? 대비가 되고 있는 거지. 영향이 많았을 때랑 영향이 없을 때랑.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너의 푸른 줄기 솟아 햇살에 반짝이면 자, 나는 어느 산비탈 여기 동그라미 쳐주세요. 연한 흙으로 일구어지고 있을 테니 자, 벌레가 많았다가 여기 다시 빈 그릇으로 다시 상태가 바뀐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뭐야? 연한 흙으로 될 거래. 야, 이거 뭔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자, 제가 상태를 왜 적어놨겠어요? 이랬다가 요랬다가 이건 대비가 되어 있었던 거고 이건 과거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걔가 다시 이렇게 변한대. 그럼 뭐야? 그렇죠. 좋아요. 순환이에요. 순환. 뭐의 순환? 생명의 순환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이렇게 줘도 뭐야? 흙은 어쨌든 다시 자연으로서 순환의 기능을 한다. 생명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아니 그냥 자연현상 생각하면 되잖아. 자, 나무가 다 자랐어. 그럼 뭐 할 일만 남았어? 죽을 일만 남았네? 그럼 그 나무가 죽어. 그럼 그 뿌리도 뭐가 되는 거야? 죽으면서 뭐가 되는 거야? 거름이 되는 거지. 그럼 흙이 영양이 되는 거지. 그럼 흙이 영양이 되면 이 영양이 된 상태에서 또 씨앗이 들어갔을 때 또 뿌리가 이렇게 성장하겠지. 그럼 이게 이제 계속 뭐야? 서로의 관계가 순환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자연의 어떤 희생적 태도나 혹은 생명의 근원적인 부분. 근데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어떻게 된다? 순환이 된다. 됐나요? 자, 제가 이런 학습 활동도 좀 남겨놨습니다. 왜냐면은 요거는 필요하니까. 특히 여러분 그 학교에서 학습 활동에 있는 지문을 가지고 또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걸 하나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이 교재를 구성할 때 교과서로만 이제 구성을 하진 않고 혹시 여러분이 이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요거 들어보셨어요? 지도서? 근데 여러분들 교사용 교과서는 아실 겁니다. 파란색 글씨로 된 거. 선생님이 그냥 읽어주시면 그런 분도 있고 아니런 분들도 있죠. 그냥 그거 있는데 지도서도 있어요. 지도서는 좀 다른 개념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거의. 구할 수는 없는데 이 지도서에 어떤 게 있냐면은 예를 들어 요 작품을 설명할 때 요랑 연결되는 뭐 다른 외부 작품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걸 수업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한 도움을 주는 네, 그런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제 후배 중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좀 많아서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잘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 때 이 지도서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언급이 안 되고 여기에서 언급되어 있는 외부 작품을 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참고를 하고 네, 여기서 충분히 들어갈 만한 외부 작품들도 네, 넣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19페이지에 있는 그 작품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고 가실 게 아니라 요거까지 포함한 다른 것들도
네, 어느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험 보셨을 때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 목표가 얼마예요? 일단 1이잖아요, 그죠? 1이라도 하시려면은 예, 그 정도는 최소한은 해줘야 됩니다. 왜 웃어요? 왜 자신이 없어요? 뭐 어벤져스야? 가망이 없어. 왜 이거야? 처음에 그거 번역으로 욕 졸라 먹었죠.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초월 번역이었지. 진짜 가망이 없었어요. 요즘 그 마블 영화 잘 안 보는 것 같은데 보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이번에 뭐 뭐라 하더라? 캡틴 아메리카 그 윈터 솔저가 아니라 걔 누구냐? 팔콘? 걔가 나온 거 있긴 한데 저도 안 봐요. 이게 뭐 여자친구가 밖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한 8년 정도 연애를 했을 때는 그 친구 마블 광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블 보자고 하면은 그걸 왜 봐? 약간 이런 느낌이라 안 보는데. 왜요? 나 1년 넘었어. 왜 아니 왜 그러냐? 왜 난 당연히 안 할 거라 생각했어? 저 보면 모르니까? 딱 봐도 졸라 꼬일 것 같잖아. 정색하고 난리야. 아니 봐봐, 야 너도 나를 이렇게 호의적인 감정으로 잘 바라보시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없겠냐고. 재수 없지 근데. 최근에 약간 1년 딱 되기 전에 한번 헤어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헤어진 것도 아닌데 어쨌든 거기선 그만 만나자라고 해가지고 한 3일 동안 제가 막 방황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딱 헤어지자는 말 하자마자 다른 사람이랑 바로 이제 술 약속이 있어가지고 술도 먹고 술 한 6병을 먹었단 말이에요. 저 원래 주량이 2병 반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안 취했어요. 정신적 충격이 이제 좀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제가 카톡 프사도 내리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왜 그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와 근데 되게 신기한 게 프사를 내리니까 너 갑자기 막 너 헤어졌냐? 막 갑자기 톡이 물고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자기 막 술 사주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 3일 동안 아주 제 자존감과 도파민을 낭낭하게 채웠는데 뭐 어쨌든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자, 요거 그 17페이지에 있는 거는 뭐 다 읽을 필요는 없는데 여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흙의 생명력에 감전되어 쓴 시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이 시에 대한 얘기는 뭐랑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력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쵸? 야, 겨우내 얼었던 흙이 녹으며 김을 내뿜는 모습이 뿌리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뭐 하면서 쭉쭉 이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충만한 사랑의 에너지를 다른 생명에게 흘려보내는 흙의 말에서, 자, 여기도 미주셔도 돼요. 자연의 순환적인 질서와. 그 뒤에 건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도 일반적으로 흙은, 자, 어머니, 대지를 상징하지만, 자, 어머니 대지라는 건 뭐야? 그냥 뭐 근원이란 얘기죠. 그죠? 그렇다고 어머니의 사랑이나 헌신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뭐 그러면서 이제 뒤에 뭐 쭉쭉 나왔는데 여기서 그냥 작가의 말했던 것들 중에 포인트만 조금 집어드렸던 겁니다. 요건 그냥 알고 가셔라. 자,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부분도 좀 가져갈 게 있는데, 자, 현대의 시인은 대지에 남아있는 생명력과, 자, 거기 밑줄, 유기적 질서를 노래한다. 자, 유기적이라는 게 뭐죠? 서로 이렇게 얽히고 살킨 거죠. 그죠? 유기적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기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의 부품을 가지고 얘네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잘 지내고 계시잖아요. 뭐 장기 있잖아요. 뇌 있잖아요. 그죠? 심장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제 도움을 준다는 얘기예요. 서로 이 하나의 존재를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는 것도 하나의 유기체라고 여기 이 작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게 만약에 이제
보기 형식의 지문으로도 나올 수는 있으니까 이 사람의 세계관이 이렇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흙을 전 지구적 생태계를 대변하는 물질로 바라보고 그 회복을 모색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회복이라는 얘기는 회복을 얘기했다는 건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거야? 부정적이라는 얘기잖아. 자, 어떤 부분이 부정적인가? 자, 우리가 현대사회로 넘어가면서 이 자연에 대한 시선이 어떤 경우도 있어요. 좀 가볍게 넘어가는, 경시하는 그런 태도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회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사람의 어쨌든 사람도 어디서 태어난 존재야? 흙에서 태어난 존재라고 파악을 한다는 거야. 왜? 흙은 어쨌든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래서 그런 세계관도 갖고 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19페이지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입니다. 요거 한번 가봅시다. 아까보다 좀 짧아서 얘는 그냥 내용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 부분 다 정리하셨죠? 자, 볼게요. 일단 제목도 산속, 여기 또 뭐 자연물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네요. 그죠? 네. 자, 근데, 자, 보시면은,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그럼 길을 잃어본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뭘 겪은 사람이야?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니까 좀 좆될 수 있죠, 그죠? 네. 시련과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모르리라 부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거기 부분을 이렇게 바꿔줍시다. 여기는 추측형 어미를 활용하고 있다. 모르리라. 모르리라. 추측형 어미. 이게 왜 이렇게 뒤에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자,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자, 우리가 일반적인 순서상은 밑에 게 먼저 나와야 돼요. 그쵸?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리리가. 요게 좀 더 많은 말이겠죠. 그럼 뭐가 들어가 보여요? 도치가 들어간 거죠. 그쵸? 도치법이 들어간 거죠. 도치 뭔지 아시죠? 에? 뭐 도화지예요 혹시? 하나하나 다 그려드려야겠네요. 그죠? 그럼 도치가 뭔데? 그러니까 문장 구조의 순서가 바뀌는 거죠. 문장 구조의 순서라고 한다면 보통 주어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요? 서술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른 말이네. 여기서는 뭐 주어랑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서술어가 나와야 되는 건데 서술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목적어가 나온 거죠. 그게 도치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제 여기에 대한 뜻을 하나씩 볼 텐데, 자, 길 끝에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자, 머리에서 밝혀져 오는 불빛. 어디를 봐야 돼요? 어떤 키워드를 먼저 봐야 될까? 불빛을 봐야겠죠. 그죠? 아까 길을 잃어버렸다는 걸 요렇게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의 불빛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희망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누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시련과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뭘 할 수 있다? 희망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막무가내의 어둠 속이라고 했어요. 막무가내.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플러스적인 부분과 마이너스적인 부분만 대비를 잘 해주시면 문제가 없는 작품이에요.
자, 이 어둠이 당연히 이걸 것이고, 그 다음에 막무가내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거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일 것이고, 그쵸? 자,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맞잡을 손이요? 아, 없구나? 아, 괜히 일단 물건을 갖고, 이제. 어떻게 다른 애는 없어요? 있어요? 혹시 금갑바돼요? 아니 근데 벌써 있어요? 아니. 있을 수도 있지 뭐. 왜? 뭐 여자친구 있고도 뭐 이제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응. 갑자기? 그렇대 민준아.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있지. 와 근데 500일 어떻게 만났지? 그거 안 싸워요? 헤어졌었어요. 아 재회를 한번 하셨구나. 언제쯤에? 한 1년쯤에? 아니, 최근에. 이 재회 이게 뭐 별거 아닌 걸로 끝난 거죠? 큰 사건이에요? 바람 폈어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너는 바람이 아닌데 거기선 바람이라 느꼈다? 아 그건 뭔지 알 것 같다. 맞아. 저도 비슷한 걸로 끝났거든. 막 하진 않았어요. 뭘 하진 않았는데 근데 걔 의회를 했다는 거 아니야? 오해는 아닌데 어. 그 행동을 한 거예요. 행동을 한 건 아니고 말로만 그렇게 했다고? 실행에 옮긴 건 아닌데. 그 계획을 지켰구나. 너도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러면은 그렇죠. 충분히 헤어질 수 있지. 맞아요. 근데 어떻게 다시 만났대요? 알겠습니다. 네. 뭐라고? 사과해가지고. 사과했구나. 저는 사과 안 했거든요. 그냥 그거 나중에 그래. 뭐 어떻게? 내가 뭐 잘못한 건데 뭐 어쩔 거야. 그래서 나 그냥 맨정신에 마지막으로 그냥 맨정신에 어쨌든 뭐 그동안 고마웠다 하니까 막 갑자기 뭐 어떻게 한 번을 안 붙잡냐고 막 헤어진다고 해서 진짜 헤어져. 난 그냥 그럴 생각이었다고.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 아마 지금 많이 겪으실 건데 만약에 누군가 사귀면은 툭 하면 씨 헤어지잔 말을 존나게 합니다. 이제 이게 어리면 어릴수록 그런 말 존나 많이 해요. 왜 경험이 있어요? 그거 원래 그 나이 때 다 그러니까 그냥 헤어져 줘요. 그럼 지가 아쉬워서 지가 붙잡아. 그러니까 막 근데 이게 저희 나이, 그러니까 이쪽 나이대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자는 어쨌든 어떻게든 막 사귀고 싶고 막 좋아하면 막 감정이 막 존나 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거의 이제 뇌에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고 뭐라도 하고 싶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끌려다니는 거야. 그걸 살짝만 내려놓으시면 님들이 편해져요. 가만히 있어도 옵니다. 너 봐봐 못생긴 거 아니잖아. 사람같이 어쨌든 나름대로 호감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가만히만 있어도 옵니다. 그냥 사람 대하듯이 하세요. 자꾸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맞잡을 손이라는 부분이 이제 희망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쵸?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뭘까? 자, 방금까지 뭐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희망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래. 그럼 인간은 어떠한 발견? 얘는 위로가 될 수 있고 위안이 될 수 있고 희망이 될 수 있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근데 방금 여기에서 딱 스탑해 주시고요. 아까 기존 작품에 있었던 그 작가의 생각들을 보시면은 어때요? 원래 여기서 인간은 자꾸 자연을 경시하고 막 그랬었던 존재였잖아. 그럼 그걸 기반으로 했을 때 요 새로운 발견은 연결이 되겠네요. 맞죠?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가 산속에서 내가 길을 잃어보니까 그 불빛, 그러니까 불빛은 사실 인간들이 켜놓은 조명 같은 거잖아요. 그쵸? 인간들이 사는 집이라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걸 통해 오히려 새로운 발견, 위로와 위안을 받을 수 있고 나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도 연결이 가능하죠, 지금. 세계선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여기서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일단 얘도 반복이 되어 있고, 그쵸? 추측형 어미. 여기 리라라고 볼게요, 리라. 그 다음에 또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이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맨 첫 번째 있는 부분이랑 지금 방금 얘기했던 부분, 여길 둘이 엮으시면 뭐의 반복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뭐의 반복? 아니, 뭐가 똑같은 건 없는데 뭐가 비슷해. 그래, 그러죠. 여기서 이게 나와야지. 유사한 문장 구조 혹은 통사 구조. 유사한 문장 구조,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문장 구조랑 통사 구조의 차이가 비슷한 거예요. 뭐 순서, 뭐 문장의 순서 정도? 됐어요? 근데 같은 말이긴 한데 우리가 선지에서 이걸로 줄 때도 있고 이걸로 줄 때도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두 개 다 언급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자, 작은 지붕 똥만 쳐주시고요. 자,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그럼 이 작은 지붕이 뭐에 해당하는 거야? 희망이죠. 그리고 얘는 인간으로도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산줄기는 자연으로 바꿔줄 수 있죠. 그죠? 자연에 비해 인간에게서 희망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뭐가 나오냐면은, 자, 작은 지붕이 그 밑에, 맨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깨를 감싸준다고 했어요. 그죠? 맞죠? 맞아요? 그럼 이 어깨를 감싸준다라는 그 의미로 봤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의인화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먼 곳의 불빛은 자,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쉬게 하는 것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 거기도 밑줄 쳐주시고요. 자, 거기 각각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자, 불빛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여기서의 나그네는 뭐야? 그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는 대상이 될 것이고, 근데 자, 쉬는 게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 밑에 걸어갈 수 있게 한다고 했어요. 그럼 쉰다라는 얘기는 긍정적인 의미일까? 부정적인 의미일까? 부정이에요. 왜 그러냐? 어디에 머물게 한다는 거야? 자연에 머물게 한다는 거잖아. 그럼 그럼 얘 쉰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일시적인 휴식일 뿐이에요. 근데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라는 거는, 이거는 희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계속 언급했던. 그래서 보통 요 작품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거를 그냥 긍정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 조심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들은 뭐냐면은 각각 여기서 대비되는 그런 소재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1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자, 요거는 우리가 했던 뿌리에게라는 그 문제를 기준으로 나온 모의고사입니다. 네, 되게 유물급 모의고사예요. 2013년도 거. 네, 2013년도 모의고사입니다. 네, 무려 12년 전이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형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참고하라는 얘기입니다. 뭐 제 교재 구성은 이런 식으로 엮어서 드립니다. 제가 뭐 기출이나 뭐 아니면은 뭐 연계될 수 있는 포인트들은 제가 싹 다 엮어서 매주 제작해서 드리니까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따라오시면 솔직히 최고 그래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 한 일주일에 4개씩 할 거예요. 네,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제 몸이 갈립니다.
저도 어쨌든 열심히 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 열심히 잘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그 뒷부분이 과제니까 고기도 좀 풀어 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딜 가실 거냐?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수호제 기본 문제 이것도 과제. 네, 맞아요. 거기도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미리 보는 거니까 그냥 기본적인 정도의 난이도만 그냥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일단 한번 풀어보시면서 내용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문제가 더 들어갈 거니까. 지금은 말 그대로 2주 동안은 맛보신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요 부분이 이제 교술관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네, 수호제기가 교술관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술관례는 작가의 경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한 깨달음을 얻고요. 그 다음에 독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장르라고 말씀을 아까 드린 적이 있었어요. 힘드세요? 내가 아까 너무 일찍 쉬었나? 조금 더 하고 싶고 그랬나? 30분 남았는데? 자, 요거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요. 네. 그래서 요거 얘기하기 전에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꼭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라. 자, 뭘 할 거냐면요.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아세요? 아세요? 국어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국어 시간이요? 학교에서요? 네, 맞아요. 그거 넌 안 했고 그거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냐? 작품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제 감상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나눠집니다. 자, 작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품 내에서만 감상하는 것들을 아까 얘기한 대로 내재적 관점이라고 해요. 근데 그냥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대체 뭘 가지고 해석을 할 거냐? 혹시 그것도 아세요? 뭘 가지고 해석하는지? 네. 뭐 작품에서 말하는 표현 방식이라든지 혹은 이 작품 자체의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용이라든지 요걸 위주로 해석하는 게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절대론적 관점이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뭐 이거를 굳이 외우실 필요 없이 자, 우리 작품 안에다가 뭘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값을 넣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되잖아. 그럼 작품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연결시켜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 말고도 그 외계 요소들로 해석하는 방법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외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외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외재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자, 요 3개가 뭐였냐? 첫 번째는 작가, 자, 두 번째는 현실, 세 번째는 독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너 안다고? 진짜 옛날에. 옛날에? 자, 우리 작가를 기반으로 해석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냥 작가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 인생을 기반으로 해서 아, 작품에서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한다면은 작가의 포커싱을 맞춘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얘는 그냥 작품의 내용만 얘기하는 거라면은 얘는 작가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윤동주의 뭐 인생은 뭐 일본에 그러니까 뭐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 도쿄에서 유학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할 수 없었고 뭐 소극적인 행동밖에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뭐 부끄러워하는 표현들을 쓴다.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작가의 포커싱을 둔 거예요. 연결돼? 진짜 괜찮아? 자, 그래서 얘를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다른 말로,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말 그대로 뭐야? 작가가 뭐 하는 거야? 표현하니까.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 현실이라는 거는 그럼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그 당시의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석한다는 거야? 자, 일제강점기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 표현을 통해 뭐 고통받는 민중들의 모습을 알 수 있었다. 살짝 비슷하면서 다르죠? 여기는 작가의 포커싱이 뒀는데 얘는 일제강점기 하에 뭐 고통받던 뭐 민중의 모습들을 뭐 표현했다. 이렇게 한다면은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시대를 반영한다 해서 반용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반용론적 관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독자. 그럼 독자를 기준으로 해석한다면은 여기선 이런 게 나와요. 독자가 작품을 보면서 느낀 점이라든지 혹은 깨달은 점들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독자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효용론적 관점. 효용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뭐냐? 도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도움이 된다라는 뜻. 그럼 독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어쨌든 봐봐. 느끼고 깨달으면 어쨌든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는 효용론적 관점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문제가 은근히 자주 나와요. 얘도. 네. 그럼 다음 중 문학을 감상하는 관점이 다른 하나는 해가지고 이제 4개는 이제 나오는데 하나가 막 이상하게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분간하기가 은근히 어려워요. 이거 아마 질문 많이 하실 겁니다. 자, 이제 수호제기 본문 나가고 마무리 좀 지을게요. 자, 얘는 제목을 엄밀히 나눠보면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우리 기라는 게 기록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록. 그리고 보통 이 기라는 이 장르는요, 고전 수필에서 많이 나오는 장르 양식입니다. 수호제라는 건 뭐냐? 이 수호 자체가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것. 제라는 거는 뭐냐면은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지키는 집이에요.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밑에. 이 수가 수호할 수자고 오가 나 오자예요. 그냥 뭐 참고 정도만 하세요. 자, 볼게요. 자, 수호제. 즉, 나를 지키는 집은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 그것을 보고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 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초반에는 뭐가 나왔냐? 수호제에 대한 의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나라는 거. 자, 드디어 나옵니다.
제가 이전에도 그 윈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아 성찰 얘기했었죠. 얘는 일종의 자아입니다. 네, 정확히 이 작품 내에서 말하면 본질적 자아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기서는 모르고 있어요. 왜 이런 이름을 주었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처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요. 장기로 귀양 온 이후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 잠깐만 야, 얘 뭐 했다고? 갑자기? 유배당했어. 귀양이 유배입니다. 자,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는데 여기서 뭐야? 홀로 지냈으니까 또 뭘 하게 돼? 그치, 성찰을 하게 되죠.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훤히 깨달을 수 있었다. 이제 깨달음이 이제 밑에 나오겠네요. 나는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밑에 뭐가 나오는데 자,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이게 결론이네요. 그렇죠? 나를 지켜야 된대요. 자,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자, 근데 여기 표현법에 보시면은 어때요? 다 서리적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죠? 있겠는가? 이게 뭐야? 없다라는 얘기를 전제를 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서리적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사례를 지금 들고 있어요. 그쵸? 처음에 뭐였어? 밭, 그 다음에 뭐 집, 뭐 뒤에도 뚝쭉 나오죠? 그런 서리적 표현들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혹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 집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동산의 꽃나물과 과실나무들을 잘 뽑아갈 수 있겠는가? 나무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다. 내 책을 훔쳐가서 없애버릴 수 있겠는가? 성현의 경전은 세상에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내 옷과 양식을 도둑질하여 나를 궁색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되고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 수 있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한들 하나둘에 불과할 터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다 없앨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세모만 쳐주세요. 따라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결론이 나왔어요. 결론이 뭐였어요?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 할 건 없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천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잘 봐봐야 돼. 여기서 전달 방식이 나옵니다. 자, 서리적 표현이 나왔고 이거란 것을 나열하고 열거했는데 자, 지금 여러 가지의 사례를 들면서 그쵸? 여러 가지의 사례를 들면서 이러한 결론을 도출해냈어요. 그쵸?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러한 추론 방식. 여러 가지 사례를 들고 결론을 냈어. 귀납법이 맞아요. 귀납법입니다. 그럼 지금 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귀납법 혹은 귀납적 추론으로 독자들에게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됐죠? 제가 수필은 이런 전달 방식을 꼭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라고 얘기가 나왔으니 이것도 같이 꼽사례를 껴줄 수 있겠네요. 예시와 귀납법, 그 다음에 서리적 표현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유독 이 나라는 것은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여 출입이 무상하다. 그럼 얘는 뭐야? 나라는 거는 뭐 해야 된대?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왜? 얘가 자꾸 출입이 잦대. 얘가 막 나갔다 돌아오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기 쉽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밑에 아주 친밀하게 붙어있어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며. 그렇죠? 막 여러분들 만약에 나 100만 원 줄 테니까 따라가면 이제 싹 가능한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질탕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이거 누구 생각이 나는데 미인의 예쁜 얼굴과 위험한 자태만 봐도 떠나간다. 네, 옆모습만 보고 옆모습만 봐도 떠나갔어요. 네. 왜 부끄럽습니까? 아니 뭐 잘하면 되죠 이제 그죠?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그런데 한 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자 그러므로 그것도 세모 쳐주시고 그래서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는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자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나를 지켜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 똑같은 말을 했죠. 똑같은 구조죠. 그렇죠? 맞죠? 똑같은 구조고 그 다음에 자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뭐가 되어 있어요? 대조가 되어 있네요. 그럼 전달 방식 중에 요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 꽁꽁 묶어 자물쇠를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자 그럼 그 얘기는요 이제 나라는 인물이 이제 두 가지인 겁니다. 나가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뭘까? 이거 많이 봤죠? 현시적자 그냥 현재의 나 그냥 내가 지금 현재 그냥 존재하는 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본질적 자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질적 자아. 그럼 여기서 본질적 자아는 뭘까요? 내 내면에 있는 자아예요. 나의 생각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 여기서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기서 유독 나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나가 현실적 자아인지 본질적 자아인지를 구분해주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밑에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은 사람이다. 그럼 여기서의 현실적 자아가 뭐야? 앞에 있는 나겠죠? 맞죠? 그럼 나머지 두 개가 뭐가 되는 거야? 나를 허투루 간수할 때 나랑 나를 잃은 사람이 할 때 나가 본질적 자아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렸을 때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그 공부에 빠져 있었던 것이 10년이다. 마침내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어 정약용 얘기죠. 사무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 백주 도로를 미친 듯 바쁘게 돌아다니며 12년을 보냈다. 그러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제를 넘어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에 이르러야 멈추게 되었다. 자, 여기서 뭐가 드러났어요? 과거 회상이 드러났었죠. 그죠? 과거의 행적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야? 나를 잃어버린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쵸? 이때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발 뒤꿈치를 쫓아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나는 나에게 말했다. 여기서 앞에 있는 나도 현실이고 뒤에 있는 애가 본질이겠죠? 자,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게 흘려서 왔는가? 바다의 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손해에 있는데 어째서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멍하니 꼼짝도 않고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를 잃어버려서 그걸 찾기 위해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어디까지 가게 된 거야? 귀향까지 가게 된 거죠. 그쵸? 그 안색을 보니 마치 얽매인 게 있어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듯 했다. 그래서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자, 이 무렵 내 둘째 형님 또한 그 나를 잃고 남의 섬으로 가셨는데, 그러니까 둘째 형님도 뭐 한 거야? 유배간 거야. 유배간 거야. 자, 역시 나를 붙잡아 함께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러면 이 나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까? 나라는 뭘 잃어버린 거야? 본질을 잃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내다 이렇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정약용의 그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과거 시험에 붙고 내가 계속 거기에만 미친 듯이 매진했었잖아요. 12년 동안. 그죠? 그러니까 속세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이제 내가 진정한 나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유독 내 큰 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호제에 단정히 앉아 계신다. 이렇게 보면 큰 형님이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 뭐야? 이 사람만 벼슬을 안 했습니다. 네, 이 사람만 개백수, 아무튼 네. 본디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 나를 잃지 않으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붙이신 까닭일 것이다. 일찍이 큰형님이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의 자를 태연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홀로 나의 태연을 지키려고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하였다. 자, 여기서는 뭐가 들어간 거야? 큰형님의 말이 뭐가 된 거야? 인용된 부분이죠. 자, 인용 써주시고요. 자, 전달 방식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었죠. 네, 요것들 하나하나씩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는 그 이름 지은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부분도 인용이겠죠.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자신은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 라고 하셨는데 참되도다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나라는 이 인물을 지켜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드디어 내 생각을 써서 큰형님께 보여드리고 수요제의 기문으로 삼는다 라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서 좀 더 볼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뭐 크게 뭐 볼 거는 없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험과 깨달으면 되게 단순한 구조였고요. 사실 여기서 언급되는 주로 언급되는 전달 방식을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대용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 풀면서 찾아보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귀납법도 있었고, 뭐 대비도 있었고, 뭐 대조도 있었고, 또 뭐 나열 열거도 있었고, 뭐 인용도 있었고, 과거 회상도 있었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각각 어떤 포인트에서 이런 전달 방식이 있었는지 요것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문제도 같이 풀어오시면 돼요. 38페이지부터. 여러분들 그냥 이 내용만 아시고 푸신다면은 별로 어렵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집에 가서 잠깐 한번 이 문제 보세요. 존나 쉬울 거예요. 근데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 보시잖아요. 어려우실 거예요.